세상천지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3월 삼진날 꽃가마 타고 갓 시집온 새색시가 첫날 밤 신랑의 품에 안기기는커녕 냅다 신랑의 뺨을 후려갈겼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천하의 효자로 소문난 김진사댁 3대 독자의 귀한 뺨을 말이요. 쩍하는 소리가 어찌나 매섭고 컸던지 방구석에 있던 쥐새끼가 놀라 도망을 가고 마당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컹컹 짖어대며 온 동네를 깨울 정도였습니다. 자다 깬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사단이냐, 도둑이 들었냐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오다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우물가에 모여 저 집안은 이제 끝났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새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라 하며 혀를 찼습니다. 허나 여러분, 겉만 보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울려 퍼진 그 매서운 손찌검 한 번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없다던 김진사 댁을 일으켜 세우고 죽을 뻔한 남편의 목숨까지 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날 밤 원앙금침이 곱게 깔린 은은한 신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어느 대찬 며느리의 기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 지금부터 그 곰삭은 이야기 보따리를 아주 속속들이 한 올 한 올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곰방대 두드리던 시절, 강원도 두매산골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김진산에는 대대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곳간에는 햅쌀 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있던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과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는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지요. 허나 사람 좋으면 꼴값을 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마음이 약해 죽마고오라 믿었던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그 많던 전답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와집은 관리가 안 되어 여기저기 비가 새고 사랑채 문지방은 사가서 삐걱거리는데 고칠 돈량이 없어 그저 한숨만 푹푹 쉬는 형편이었지요. 끼니 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으니 김진사 내외는 그저 냉수한 사발 들이켜고 이쑤시개로 이만 쑤시며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명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고 인물도 훤칠하니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귀공자상이었으나 문제는 속이 텅 빈 강정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게만 자라 흙 한번 만져본 적 없고 세상 물정을 통 모르는 데다 남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파트로 쓰는 게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았나 보군. 하고 믿을 만큼 귀가 얇았지요. 나이는 차오르는데 집안 형편이 이 모양이니 혼처가 나설리 만무했습니다. 영감, 이러다 우리 대가 끊기겠소. 저 착해 빠진 녀석을 누가 데려가겠소? 밤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잠이 안 오오. 어제는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혀를 차시더이다. 김진사의 아내는 마른 세수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주름은 깊어만 갔지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찌 이리 캄캄하단 말인가. 내 죄가 크오, 내 죄가 커. 그렇게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개 넘어 장터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뺑떡 어멈이 헐레벌떡 김진사 댁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치맛자락이 다 흙투성이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진사어른, 마님 계십니까요?
제가 아주 기막힌 혼처를 하나 물어왔습니다요.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김진사 부부는 귀가 번쩍 뜨여 닫혀있던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혼처라니? 자네 지금 우리 집 형편을 알고 하는 소린가?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누가 시집을 온단 말인가? 혹시 과부나 몸이 성치 않은 처자인가? 아, 천부당만 부당하십니다. 저 아랫마을 최부자댁 외동딸인데 인물도 달덩이 같고 살림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모릅니다. 바느질이면 바느질, 길쌈이면 길쌈 못하는 게 없답니다. 게다가 혼수 대신 척박하지만 논맞이기를 뚝 떼어온다지 뭡니까? 김진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최부자라면 고개 너머에서도 알아주는 알부자인데 왜 다 망해가는 우리 집에 외동딸을 준단 말인가? 최부자가 셈이 빠른 사람인데 믿지는 장사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보게, 솔직히 말해보게. 그 처자에게 무슨 흠이라도 있는 게지?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겐가? 중매쟁이는 잠시 쭈뼛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했지요. 에이, 흠이라기보다는 처자가 좀 기가 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리 분별이 너무 또렷해서 사내들이 좀 무서워한다나 뭐라나. 동네 사내놈들이 그 처자 눈만 마주치면 오금을 못 편다지요. 하지만 그깟 성격이 대수입니까? 당장 쌀독이 비어있는데 논맞이기가 굴러들어온다는데요.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안 좋다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최 부자가 점을 봤는데 이댁 도령과 혼인을 해야 딸이 단명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김진사 댁에서는 더 이상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든 틀리든 당장 굴러들어온 떡을 걷어찰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혼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명수도 부잣집 딸의 인물도 곱다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갓을 꿰매쓰고 떨어진 도포를 기워 입으면서도 명수는 그저 좋았습니다. 드디어 대례를 치르는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미색이 뛰어나 양귀비가 울고 갈 정도였으나 내리깐 눈매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색시들은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들고 보리 발그레하기 마련인데 이 신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감 같았습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눈빛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네.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오는 것 같아. 순에 빠진 명수 도령이 저기에 눌려 숨이나 쉬고 살겠어? 쯧쯧,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게 생겼구만. 잔치가 끝나고 날이 저물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명수는 가슴이 콩닥거려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은은한 호롱불 아래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밤이 깊었소? 이제 족두리를 벗겨드리리다.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명수가 해벌쭉 웃으며 신부의 옷고름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난데없는 천둥 소리와 함께 명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뺨에 5손가락 자국이 벌겋게 솟아오르고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명수는 너무 놀라 아픈 줄도 모르고 멍하니
신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첫날 밤에 그것도 하늘 같은 지아비의 뺨을 때리다니 실성을 한 것이오? 내가 싫토? 신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고 오히려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에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소리라니? 무슨 소리 말이오?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면 내 귀가 먹어서 윙윙거리는 소리 말이오? 시아버님께서 깊은 기침을 하시느라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쿨럭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립니다. 며칠을 굶으신 어머님께서는 냉수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 배가 아파 끙끙 앓으며 뒤척이십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이 서방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할 가장이 신방에서 희희낙낙 웃음소리가 새어나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굶어 죽어가는데 자식은 색을 탐하니 이것이 글 읽은 선비가 할 도리입니까? 명수는 머리를 한 대, 아니 수십 대를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신부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새장가 든다고 철없이 들떠있는 동안 부모님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잣집 처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쌀독이 차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명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네, 내가 생각이 짧았소. 부인 말이 100번 1000번 옳소. 내가 죽일 놈이요. 명수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자 신부는 그제야 서슬퍼런 표정을 풀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친정에서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해 온 말린 배와 도라지, 그리고 귀한 꿀을 꺼내 약탕기에 넣고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신랑과 사랑을 속삭이는 대신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는 며느리라니요. 밤새 약탕기를 부채질하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 앞에 놓인 따뜻한 배즙을 본 김진사는 며느리의 깊은 뜻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 보았구나. 우리 집안을 살릴 귀인이 들어왔어. 내 복이다, 내 복이야.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기가 센 며느리를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뒤로 툭하면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야말로 호랑이 선생님 같았습니다. 명수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장터에 나갔다가 낯선 장사치에게 속아 비싼 값에 산삼이라며 썩은 도라지를 사온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이게 100년 묵은 산삼인데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넘긴다며 명수의 소매를 잡은 것이지요. 명수는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버님, 제가 큰 건을 해왔소. 이걸 보시오. 신만이가 깊은 산속에서 목숨 걸고 캐온 100년 묵은 산삼이요. 이걸 팔면 우리 집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소. 내가 아버지 드시던 녹그릇을 몰래 팔아 겨우 사온 것이요. 나 잘했지 않소? 명수는 집안에 남은 마지막 돈줄인 녹그릇까지 몰래 팔아 그 가짜 산삼을 사온 것이었지요. 식구들은 깜짝 놀라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며느리는 보자기를 풀어 그 뿌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냄새를 킁킁 맡고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가서 굵직한 부직갱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서방님, 바지 걷고 종아리 걷으십시오. 아니, 부인. 산삼을 사왔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매질이라니. 이게 무슨 행패요? 내가 이 집안 가장이요. 이게 산삼입니까? 코가 막히셨습니까?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도라지입니다. 진흙을 덕지덕지 발라놓았다고 이걸 구분 못하십니까? 산삼은 뇌두가 이렇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녹그릇을 팔아 사기를 당하고도 분한 줄 모르고 좋아하시니 이 집안의 가장이 되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정신 차리실 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 녹그릇이 어떤 것인데 그걸 도라지와 바꾸십니까? 자, 자. 대낮에 며느리가 남편의 종아리를 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이 놀라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뛰어나와 내가 미쳤구나.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게 매질이냐.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 다리 부러진다. 하며 며느리를 뜯어 말렸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비키십시오. 지금 서방님을 따끔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남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결국엔 길거리에 나앉을 것입니다. 제가 악처 소리를 들어도 좋고 소박을 맞아 쫓겨나도 좋으니 제발 서방님이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남편이 바보천치 소리를 듣는 꼴을 더는 못 봅니다. 그날 명수는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썩은 도라지를 부여잡고 엉엉 통곡을 했지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내의 말을 하늘처럼 믿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내의 매질 속에 담긴 피눈물 나는 안타까움을 그제야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신혼을 보내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길을 지웠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밟힐 듯 불어닥쳤습니다. 땔감도 부족한 김진사 댁은 냉골이나 다름없어 방 안에 놔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또다시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안방 문풍지를 북북 뜯어내더니 창호지 대신 볏짚과 마른 쑥을 얼기설기 엮어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촘촘하지도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린 볏짚 문을 달아놓으니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헛간 문 같았고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쯧쯧, 김진산의 며느리가 추위에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추운 집에 문풍지를 뜯어내다니 시부모를 얼어 죽게 할 셈인가. 독하다 독해. 최부자 딸이라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명수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부인,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소. 아버님 기침 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소?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볏짚 문을 달고 산단 말이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에는 쑥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를 믿고 그냥 두십시오. 올겨울에 큰 역병이 돌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방 안을 덮게만 하고 문을 꽁꽁 닫아 걸면 나쁜 기운이 고여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식구가 삽니다.
조금 춥더라도 견디셔야 합니다. 이불을 겹겹이 덮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아랫마을에서부터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심한 기침을 토하며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전염성이 어찌나 강한지 한 집안 식구가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창호지를 두 겹 세 겹 바르고 불을 떼어 방을 뜨끈하게 한 집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병균이 더 활개친 탓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 아니 온 고을이 역병으로 초상집이 되어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김진사댁 식구들만은 멀쩡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진사의 기침이 잦아들고 안색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댁에 무슨 신령님이 사시나? 어떻게 저 집만 무사하지? 그 며느리가 귀신을 쫓는 부적이라도 붙였나? 아니면 산신령이 돕는가?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저명한 의원이 역병을 살피러 마을에 들렀다가 김진사 댁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볏짚과 쑥으로 엮은 그 기괴한 문을 보고는 발걸음을 딱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 산골 구석에 천하의 명의가 숨어 살고 있었구나. 내 눈을 의심케 하는도다. 의원의 큰 소리에 명수가 대문 밖으로 나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명의라니요? 저희 집엔 글 읽는 선비뿐입니다. 저 문은 제 아내가 미쳐서 달아놓은 흉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의원은 껄껄 웃으며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아내는 미친 게 아니라 현자일세. 저 문을 보게. 창호지를 바르고 군불을 떼면 방 안은 따뜻할지 몰라도 공기가 갇혀 습하고 탁해지지. 그러면 역병의 기운이 창궐하기 딱 좋은 곳이 되는 걸세. 하지만 저렇게 볏짚과 쑥을 엮어 놓으면 나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쑥의 은은한 약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균을 죽이니 역병이 감히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일세. 자네 아내는 의서를 통달한 사람이네. 쑥이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건 의서에도 나오는 말이야. 명수는 그제야 뒤통수를 쇠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쳤다고 실성했다고 손가락질했던 아내의 행동이 사실은 식구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깊고 깊은 지혜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틈틈이 어깨너머로 의서를 읽어 풍토병을 예방하는 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수는 그 길로 안방으로 달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인,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소. 부인은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이요. 내 그 좁은 소견으로 부인을 타박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역병이 물러가자 김진사댁 며느리의 명성은 온 고을에 자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보면 김진산의 복덩이 살아있는 약방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농마지기는 사실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자갈밭이나 다름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던 그 버려진 땅이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봄부터 그 땅에
콩이나 팥을 심지 않고 뽕나무 묘목을 수백 그루 사다가 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파는 며느리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손톱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니, 곡식도 안 되는 땅에 나무는 심어서 뭐 하려느냐?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셈이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아니다. 시부모님의 걱정 어린 타박에도 며느리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걸음을 주고 나무를 가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나무들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쌀농사는 흉년이 들면 끝이지만 이 나무는 우리에게 비단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이번엔 나무 장사를 하려나 보네. 저 돌밭에서 나무가 자라기나 하겠어? 헛고생이지, 헛고생이야. 똑똑한 척하더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구만. 그렇게 3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명수도 아내를 도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제법 어엿한 가장의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팔뚝에는 힘줄이 솟았지요. 뽕나무는 며느리의 정성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자 며느리는 마을 안악들을 모아 누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누에 밥을 주고 온도를 맞추는 고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각사각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병고가 생겨 청나라와의 무역이 뚝 끊기면서 비단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궁궐과 한양의 대갓집에서는 비단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비단이 없어 무명옷을 입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한양의 비단 가게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였습니다. 질 좋은 비단실이 없어 난리라는데 강원도 산골 김진사 댁 창고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품 비단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 전부터 이날을 내다보고 준비했던 것이지요. 국제 정세를 읽는 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장사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온 상단 행렬이 마을 입구부터 김진사댁까지 줄을 섰습니다. 부인, 이 비단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금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2배, 아니 3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그해 가을,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창고에는 엽전 꾸러미가 쌓여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진짜 기름진 문전 옥답을 사들이고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99칸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자 마을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며느리는 곳간 열쇠를 쥐고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게도 뽕나무 묘목을 나눠주며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진짜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살아있는 보살 여중오걸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김진사 댁 앞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뺑덕 어멈도 떡고물을 톡톡히 챙겼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느 날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김진사가 며느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아가, 내가 처음엔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억척스럽고 모질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내 아들 뺨을 때렸을 때는 저런 망할 며느리가
다 있나 싶어 내심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그 매서운 눈빛 속에 우리 집안을 살리려는 뜨거운 정이 숨어 있는 줄 몰랐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며느리를 내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어 가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수는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진득하게 공부하니 학문이 날로 깊어졌고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의 극진한 효도 속에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수는 늙어서도 자식들을 모아놓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사람을 볼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거라.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고 귀에 거슬리는 충고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내 어미가 그날 밤 내 뺨을 때리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철부지로 살다가 사기나 당하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따기 한 대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뺨 맞은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지요. 달콤한 말은 독이 되고 쓴 말은 약이 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겉으로는 억척스럽고 드세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지혜와 태산 같은 사랑을 품고 있었던 며느리. 첫날 밤 신랑의 뺨을 때린 그 손은 사실 남편의 어리석음을 깨우고 가문을 일으켜 세운 진정한 약손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 주변에도 혹시 겉모습이나 투박한 말투 때문에 혹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오해하고 멀리한 귀한 인연은 없는지 한 번쯤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달콤한 혀끝이 아니라 때로는 매서운 손끝이나 투박한 행동 속에 깊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이 밤, 김진사 댁 며느리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